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와 주택 가격 등의 지표가 호전됐지만 에너지와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7일 만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다우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상승하며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주가 일제히 급등하며 주요국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닥쳐올 한파로 인해 석유 재고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0.9% 올랐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 산업과 금호 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단은 이들 회사에 대해 투자 전환을 하고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동시에 금호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녀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산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7일 연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 7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6일 연속 오른 데 따른 급등 부담도 있었을 테고 달러가 또한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품주가 일찍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경제 지표의 발표였는데요. 지표가 모두 기대치에는 도달을 못하면서 연말 랠리가 소폭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는 그러나 많이 빠지지 않은 2포인트 정도만 떨어져 1545로 끝이 났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결국 7일 만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지금 다우지수 0.02% 하락한 154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결국은 지금 보합권에서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흐름을 보았을 때 결국 장 초반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음봉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장중,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장막판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건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혼조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물이 집중이 되면서 7거래일 만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는 대충 한번 마감 상황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장중에 이슈들이 있었는지 일단 발표된 두 가지 커다란 지표 정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도시 20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10월 S&P 케이스실러의 주택가격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지수 지금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중반 때보다 이제 30% 정도 낮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주택시장의 회복 기조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지금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가격 지수 계속적인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업률의 개선과 주택가격 지수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의 전환보다는 하락 이후 다시 상승 반전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5개월 연속 계절 조정치를 감안했을 때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기대치보다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지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 말이죠. 미국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고요? 예, 지금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52.9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53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충격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컨퍼런스 보드 지수 또한 강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혼조 장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개월 연속 상승을 해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상치보다는 실망하는 모습이었지만 12월 기대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2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FRB에서 지금 출구 전략을 조금씩 이제 조기 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급격히 개선세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달러가 상승을 한 것도 지수에 조금 부담을 준 모습인데요. 달러가 오르면서 에너지 상품 관련 쪽이 좀 일찍 내린 모습이더라고요. 기술주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원자재 그리고 기술주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품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석유 대기업인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경우도 0.35%, 0.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도 0.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원자재 관련 업종인 알코아, 맥모란 같은 경우에도 다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원자재 움직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지표에 대한 실망 그리고 기술주의 약세가 큰 부담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델 같은 경우도 1.92%, HP, I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과 함께 달러 강세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주가의 등락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GM에서 구조조정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폰티악과 세턴의 재고 처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뉴 GM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를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폰티악과 세턴에 대한 재고 처리를 하면서 이러한 딜러들에게 이러한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46%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지금 불량 악성 재고들을 빨리 처리하고 지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GM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중간 6월 이후 지금 이제 뉴 GM으로 신규 상장을 앞둔 만큼 시장에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러한 GM의 움직임은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좀 잠잠하다 싶었던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신용카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디스에서는 지금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신용카드 디폴트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신용카드 대손 상각률이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3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 연체율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예전에 썼던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론 사태가 다시금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대형 금융권에서는 지금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선물카드 쪽으로 지금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카드론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2009년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카드론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표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의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카드론
대한 우려감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앞서서 저희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에너지 원자재 쪽이 모두 약하게 끝났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올랐습니다. 사실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달러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됐죠.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유 재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78.8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 강세 기준으로 해서 금값은 0.9% 하락한 1098포인트대 1098.10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지금 달러 상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0.9%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재고가 감소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10센트가 오른 78.8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해서 급격히 추워지는 만큼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유가는 상승을 했었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을 경우 달러 강세로 인한 시장의 약세로 유가 또한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끝나가면서 이런 무렵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일단 그런대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2개월 연속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개 대도시의 그 주택가격 역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간밤에도 또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카고 구매자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 분기 지난달 이제 56.1로 나타났었고 이번 예상치가 5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겨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카고 PMI의 12월 제조업 지수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또 다른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장 예상치인 55를 이상을 상회할지와 부합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간 원유 재고 또한 지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했던 만큼 주간 원유 재고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가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카고 PMI 그리고 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2009년 장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간밤에 또 뉴욕 증시는 열리게 됩니다. 일단 연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될는지 그리고 연말 뭐 마지막 거래일도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연초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는지 뭐 7거래일 만에 하락하긴 했는데 잠깐 쉬고 또 갈 수 있을까요? 전망 간단히 좀 부탁드리죠. 예, 지금 다우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승 추세의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달러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져 나갈지 혹은 달러 약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경제 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FRB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계속적인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장중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출구 전략에 대한 면역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출구 전략이 나왔을 경우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 1월 달에 있는 이제 1분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결산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미국 증시 움직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 12,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상승 모멘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또 연준이 금융권에 지금 공급이 된 초과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는 템포러리 디파짓 쪽을 제안을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은 걸 보면은 역시나 출구 전략을 미세하게 슬금슬금 시작하는 것이 시장의 지금 충격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의 지혜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유럽 증시 쪽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유럽은 6일째 상승세예요. 예, 유럽은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결국 지금 6일째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 이후 다시금 상승의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0.65% 상승,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0.32, 0.14% 상승을 하면서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전 마감했던 유럽 증시에서는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유럽 증시 장 초반 약세로 전환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 증시의 하락과 함께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유럽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초반 약세 이후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거래일 만에 하락해버린 뉴욕 증시 따라서 먼저 마감된 유럽 증시, 그러나 다음 날인 오늘 밤에 유럽 증시도 7거래일 만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감안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자세한 전망 들어보죠.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최일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배당락 그리고 금호 악재 때문에 좀 밀렸는데 그런대로 배당락 감안하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변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전일 우리 증시 평가를 해본다 이러면은 배당락으로 인한 기본적인 하락 수준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현물 쪽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급 구조의 흐름을 보이다가 돌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금호 타이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호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금호그룹과 관련된 금융권들의 채권 익스포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융주 위주의 낙폭을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전일 증시였는데 오늘 일단 배당락이 끝난 관계로 원래의 가격대로 회귀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 저하 부분은 전일의 지수 조정으로 어느 정도 장중 반영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로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핵심 대형주들의 일봉 패턴, 다소 부정적인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번 1월 장은 상저하고의 순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전기전자와 철강, 운수장비의 흐름은 여전히 저점 매수가 유효한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상식이 허락하는 그러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순매수 확대 여부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전일 오전에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반 비용 문제로 인한 차익 거래 둔감화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1월장에서도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흐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웹도덕 현상이 완화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차익 쪽에서의 윈도우 드레싱, 오늘 어떤 매매 구조로 가져가는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오늘 마지막 거래일의 변수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쪽, 수급 쪽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량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도 늦추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장세는 또 눈치 보기 또 지지부진한 흐름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조용한 장에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요?
오늘 뭐 당장의 전략을 짜서 오늘 매매에 임하면서 수익률을 챙기겠다라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일단 뭐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다음 주 1월 4일부터 거래가 되는 우리 증시 내년장 첫 거래일부터의 흐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장중 낙폭 확대 이후에 다시 낙폭을 상당히 축소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장중 금호그룹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루머가 돌면서 지수가 힘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은 이러한 단기적 악재가 재탕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핵심 대형주들이 지지라인, 이평선상에서의 상식적인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점 매수에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 거래가 뜸하면서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월요일 이후에 투자 전략을 주목해야겠다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새로 시작된 1월장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렌트 관련 중공업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두산중공업 등의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와 피팅 업체들, 금융업종, 철강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산뜻한 출발을 한번 해보실 시간을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하나 꼭 좀 담아봤으면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모멘텀 중에 삼성물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제반 공사를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두산중공업 뭐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한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력 관련해서 제반 이 진입로라든가 집안 보강공사, 토목공사, 그리고 발전소의 건물 건축, 그리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는 시공 쪽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은 매수 기회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일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실적 부분은 2010년 예상치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원자력 관련 핵심 이슈가 돌출이 됐던 부분에 64,400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갭 상승 눌림목 조정, 전일도 음봉이 살짝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5일선까지의 누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갭을 메꾸는 부분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보겠고요. 매수가 53,500원 정도 부분에서 일단은 뭐 전일 종가가 이제 55,100원인데요. 거기까지는 분할 매수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65,0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고 중장기적으로는 75,000원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절가 부분은 52,5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횡보하던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국 스포츠 외교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 매각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금호그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1년 6개월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 인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노위는 오늘 다시 또 마지막 개정안 합의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30% 안팎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는 위탁 매매 수수료 역시 15%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 특별 사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무회원들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즉 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원도민의 요청, 그리고 경제계와 체육계의 청원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남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내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건희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을 도와서 적극적인 올림픽 유치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사면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 같은 의견들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OC 위원 자격의 이 전 회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 회장이 왜 IOC 위원의 어떤 그 회원 자격을 일단 잃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이제 오래된 이슈가 됐는데요. 이건희 전 회장은 과거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가 됐던 상태였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측에 위원 자격 정지를 본인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같은 IOC 총회 측에서 자동적으로 위원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명예롭게 그 직을 내놓은 게 되는 것인데요. 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IOC 위원들이 개인 비리 등의 혐의로 품위 유지 규정을 어기게 되면 IOC 총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는 IOC 위원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이건희 전 회장은 이후인 올 8월 해당 혐의가 확정돼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OC 위원 자격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건희 전 회장의 IOC 자격 회복도 조만간 추진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IOC에서도 비리 등의 혐의로 자격을 잃었던 위원이 자국에서 사면을 받은 이후에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요.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기존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어떤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기드뢰 IOC 위원을 지난 2006년 5월에 사면했고요. 그 이후에 그 IOC에선 이 기드뢰 위원에 대해서 위원 자격을 회복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좀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IOC 위원이었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2007년 2월에 사면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박 회장은 과거 횡령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당시에도 좀 논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랑스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그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IOC 위원으로 다시금 복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요. 이번 특별 사면이 바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참 재밌게도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특별한 그 별칭까지 붙어서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뭐 그 사례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예. 이렇게 뭐 원포인트라고 딱 별칭이 붙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예. 같습니다. 과거에도 총 8번에 걸쳐서 1명이나 2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우리 정부가 실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특별 사면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례가 처음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법무부나 청와대 측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당초 이건희 전 회장 이외에도 다른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전 회장만을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 간에도 사면 실행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좀 격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상당히 이것이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한 것 같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만 사면해주게 되면 친서민 정책을 지향한다고 했던 기존의 모토가 빛이 바래는 게 아니냐. 친재벌 정책을 편다는 여론의 반발을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청와대 참모진들이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그 찬반 의견을 사이에 두고 좀 장고 끝에 이번 원포인트 특사를 단행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다만 이제 특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원포인트로 한 것은 특사를 남발한다. 뭐 법질서를 훼손한다 이런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게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 포탈 및 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서 벌금 1,100억 원을 올해 9월에 납부한 상태였고요. 포탈세액도 465억을 모두 완납한 상태입니다. 네. 친재벌 정책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특사 남발이라는 비판을 또 들을 것인가 사이에서 정부가 끝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쪽으로 좀 국익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선 얘기로 다시금 돌아가서 말이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IOC 위원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그야말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있습니까? 뭐 사실 좀 빡빡한 것이 사실입니다. IOC 일정을 볼 때 IOC 측은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6월에 공식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이에 앞서 내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조사평가위원회가 현지 실사에 나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그 해당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네. 또 그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 3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실사가 끝나고 6월에 후보지가 확정되면 내년 7월 6일에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IOC 총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개최 도시가 최종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건희 회장은 무려 112명에 달하는 IOC 위원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위원들을 아군으로 상당수 만들지 않으면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아무래도 상대 경제국 국가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건희 전 회장은 IOC 위원 시절에도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또 더구나 이제 삼성그룹만의 어떤 독특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아주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7개월가량 이건희 전 회장이 오로지 올림픽 유치 활동에만 좀 전념해 준다면 충분히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거는 또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기왕 일단 복권이 됐으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다시금 경영 쪽으로 손을 좀 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그룹 측은 다만 아직은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 복귀 문제를 거론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반응인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이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올림픽 유치 활동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 복귀 활동이 본격화가 되더라도 올림픽 유치 활동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에나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현 최근에 어떤 삼성과의 행보나 각종 그 경제 현황을 봤을 때 좀 불가피하다는 게 제 분석인데요. 아울러서 삼성그룹의 경제 컨트롤 타워, 즉 관제탑 역할을 했던 그룹의 전략기획실이 다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전 회장은 내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적 전자제품 전시회죠. 그 CES 2010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 다양한 경영 관련 행사에 얼굴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사전 정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만 이건희 전 회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7월까지는 경영 전면에 바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요. 따라서 7개월간은 최근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따라서 투톱 체제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즉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부여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이 이제 후계자 지위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 부사장이 투톱 중에 한 축을 맡고요. 또 다른 실권자인 실력자인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또 다른 투톱의 한 축으로 일종의 쌍두 체제로 계속 경영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전략기획실 출신들도 이미 그 전략기획실 자체는 해체가 됐습니다만 네네. 그 해당 실 출신들은 이미 주요 계열사에 두루 흩어져서요. 경영의 주요한 상황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관제탑 역할은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굳이 여론의 눈치를 사면서까지 전략기획실을 바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있고요. 현 당분간은 전략기획실이나 그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그 전면화는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좀 들어볼까요? 산업계 쪽에 지금 M&A 관련해서 금호그룹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실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우건설을 매각하려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이사회가 열리는데 말이죠.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 그리고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채권단과 오늘 그 채권단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제 등을 출연하면 그 그룹 경영 의지에 대한 어떤 그 진전성을 인정받아서 네. 채권단이 그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출자를 전환해주겠다는 식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채권단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되면 채권단은 오늘 중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 작업에 착수하려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일단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간 채무 이행 의무가 동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제 그 채무 상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난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박상구 회장으로서도 다른 계열사 매각 작업이라거나 또 그 오너 가문 내부의 어떤 또 다른 대주주들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 회복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시간도 상당히 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분석입니다. 네. 근데 이번 워크아웃 협의 내용 중에는 이 채권단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네, 이제 저희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존에 한번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 위기에 빠진 것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를 할 당시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해준 재무투자자의 약속 때문입니다. 당시 약속은 풋백 옵션인데요. 여기서 풋백 옵션이라는 것은 주식 등 금융자산을 약속한 가격에 되사주겠다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대우건설 1주당 31,500원의 가격을 약정했는데요.
즉, 이 행사 가격을 이제 풋백 옵션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이 주가가, 이 행사 가격을 밑돌게 되면 이 행사 가격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사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진 셈인데요. 그런데 각종 악재로 아시다시피 대우건설 주가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뭐, 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에 어떤 그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의 여파로 뭐 내수 침체, 건설 경기가 특히 악재였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약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어제의 경우만 해도 그 대우건설 주가가 주당 2,750원 선의 거래가 마감됐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거의 주당 2만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지분을 풋백 옵션에 따라 되사주려면 유동성 위기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동안 재계와 경영권의 위기 의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채권단이 그렇다면 너희가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해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충분히 자구 노력을 하면 채권단이 일부 채무 상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우건설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매각 작업도 뭐 해당 투자자들의 사정 또 국내 여론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당장 뭐 계열사를 매각해서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단에 매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도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대우건설 인수 등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아시아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이죠. 복수노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복수노조 유예 기간이 1년 반으로 단축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인데요.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1년 6개월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4월 노사정이 합의한 2년 6개월 유예안보다 1년가량 빨라진 것인데요. 전임자 임금 금지, 지급 금지 시기는 노사정 합의대로 6개월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국회 환노위에서 이 같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복수노조를 오늘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산별노조에 대해서 교섭권을 전면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 이 안이 뭐 아주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아직 좀 이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차명진 의원 측은 다만 그 추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이 민주당과 추위원장 간의 의견 조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증권 유관기관의 거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수수료까지 덩달아 좀 낮아질 전망이라고요. 네, 뭐 가뜩이나 증시도 좀 안 좋은데 그나마 좀 희소식입니다. 네. 증권거래 및 예탁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약 20% 정도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는데요.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괄적으로 부과했던 수수료와 예탁결제 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의 경우 이제 그 80%, 청산 결제 수수료 10% 그리고 접속 수수료 10%가 각각 나뉘어서 부과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민병권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은 7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기대치에 어느 정도만 부합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말 랠리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이제 2009년 마지막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뉴욕 증시는 일단은 상승세를 멈추면서 숨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잠깐 쉬었던 우리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에 막판 스퍼트를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